협심증을 여태까지 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상비약으로 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혈압약도 그렇고요. 갑자기 본인이 가슴 통증이 생기면 그 약을 그냥 드셔보는 거죠. 쇼크 상태일 때는 간신히 버티고는 혈압마저 낮추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나요? 사실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뻔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 준비하냐는 건데요.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건강, 경제, 그리고 사회활동적인 것일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또 맞물려 있어서 나머지 두 가지가 괜찮아도 하나가 무너지면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 하나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기본인데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제 그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식사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이 이제 뭘 잘 먹어라 이거의 더 전 단계가 평소에 구강 검진도 잘 받고,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제 내시경을 하셔가지고 이상소견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 이게 다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고요. 결국 이제 잘 드시면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수면 위생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상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이제 소량 처방받아서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또 너무 약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수면 위생을 어떻게든 잘 관리하시고 습관을 잘 들이셔서 최소 하루 7시간 이상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3일, 욕심내면 5일 이상 근력 운동을 계속 하셔서 근육이 빠지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줄고 사회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위축감이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 기능이 괜찮더라도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외로움 등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도 증상이라고 보면 사실 증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위축감이나 우울감이나 소외감이 들면 그거에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호자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친구분들, 그리고 거기서도 더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셔서 거기서 도움을 확실히 받으셔야지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이제 따르는 정신적인 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경제적인 안정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뭐 자산이나 돈이 있어야지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이건 사실 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제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극복하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예 모르고 대비를 안 하시는 거랑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랑 또 이제 준비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유연하게 준비하시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이제 가지고 계시면 삶의 질을 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심근경색 대처의 시작은 빠른 인지입니다. 가슴 정중앙에 짓누르고 압박하는 듯한 어떤 전형적인 통증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 가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요. 119에 신고한 뒤에 이제 혼자 있더라도 전화기를 통해 보호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말해야 되는 행동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임의로 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전에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고 비상 상비약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은 협심증을 여태까지 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배우자가 이제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상비약으로 집에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혈압약도 그렇고요. 이제 갑자기 본인이 가슴 통증이 생기면 그 약을 그냥 드셔보는 거죠. 이제 나 협심증일 거야 그러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슴 통증이 꼭 협심증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협심증이더라도 이게 진짜 위험한 심근경색이거나 그게 더 진행해서 쇼크를 동반했을 때는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라는 게 결국 관상동맥을 넓혀주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이게 관상동맥만 넓혀주는 게 아니라 전체 혈관을 다 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혈압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상 상태는 혈압 떨어지는 게 위험하진 않지만 쇼크 상태일 때는 이제 간신히 버티고는 혈압마저 낮추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막 복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상식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응급실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더불어서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편안한 자세로 기대서 좀 쉬고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이게 이제 혼자서 이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이나 피로가 계속되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요. 어떤 경우에 특히 놓치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나요? 두통은 크게 원인 없이 오는 1차성 두통이랑 실제 특정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2차성 두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은 뇌의 어떤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결국 생긴 건데, 이제 원인이 사실 없기 때문에 통증의 위치와 양상으로 그냥 진단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박동성으로 느껴지는 두통을 편두통, 그리고 이제 뒷목으로 시작돼가지고 띠를 두르는 듯한 통증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분발성 두통, 이제 눈을 누르면서 무거운 통증을 분발성 두통,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데, 결국은 원인 없이 증상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진통제랑 통증을 줄이는 그런 악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방향입니다. 이에 반해서 좀 이제 2차성 두통이 굉장히 위험한데, 결국은 두통을 유발하는 머리에 어떤, 아니면 머리를 포함한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통은 1차성 두통에 비해 대부분 증상이 더 심하고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누가 망치로 때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번개에 갑자기 맞은 듯한 어떤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두통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휴식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제 힘주다가 갑자기 발생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처음 겪어보는 뭐 양상의 두통,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고열을 동반한 두통, 아니면 의식저하나 시야장애 같은 어떤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응급실을 오셔야지,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두통 생겼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관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CT나 MRI 검사를 해봐서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증상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고령자의 응급 상황은 젊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령 환자의 응급진료가 젊은 환자의 다른 점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령자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이 굉장한 심각한 질환도 그냥 단순히 몸이 피로하고 기운이 좀 없고 이런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 당사자나 본인도 이제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 이미 병을 더 키워온 상태로 이제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반해서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인 증상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증상이 굉장히 처음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도 더 빠르게 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요. 둘째는 이제 고령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기도 하고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훨씬 복잡합니다. 약물 부작용, 그리고 낙상, 선망 같은 것도 같이 흔하게 동반이 되고요. 이것 자체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가벼운 낙상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찰과상이나 삐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이제 고령 환자한테는 이제 심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낙상의 원인이 단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저질환의 악화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응급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단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 환자가 이제 젊은 환자에 비해 같은 증상이라도 훨씬 더 많은 검사랑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응급실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입원이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후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넷째로 이제 사회적인 요인이랑 기능 저하가 응급실 방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보호자분과 같이 살고 케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혼자 사시고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당연히 병을 더 키워서 이제 진단이나 치료가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료 진단이 명확하더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이유, 보호자의 서포트 이런 것 때문에도 뭐 입원이나 퇴원 계획에 차질이 많아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고령 환자의 응급진료는 양상 자체가 굉장히 비전형적이고 여러 질환과 허약함으로 인한 어떤 복잡성, 그리고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하고 나쁜 결과와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젊은 환자랑 구별이 되고 이에 맞춘 평가와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걷기 말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걷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방법으로 이제 단순 걷기보다는 균형이랑 근력 강화 운동이 이제 병행됐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사실 매일 하면 좋고요. 매일 할 수 없으면 주 3회 이상, 아니면 좀 더 많으면 5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당연히 단기간보다는 3개월 이상 지속해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기능 수준에 맞춰서 부상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 헬스장을 가서 제대로 된 운동기구랑 운동을 배우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속 의식을 하면서 자주 움직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하를 가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운동으로 의자에 그냥 앉아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그 올렸다 내렸다가 편하시면 올려서 버텨보셨고요. 버텨보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그것도 수월하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안전하게 의자나 책상 같은 걸 짚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고, 그게 이제 수월하시면 한 다리로 서서 버티기, 이런 운동, 이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은 별거 아닌 근력 운동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또 매일 하면서 하체 다리 근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랑 안 하시는 분들이랑 낙상의 위험도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소개하는 다른 책이나 유튜브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색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력 운동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안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게 조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리고 신발도 미끄럽지 않게 자주 사서 이제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괜히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라고 하시면 괜히 내가 이제 더 나이 든 것 같아서 막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팡이랑 워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이제 낙상의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시력이랑 청력, 이런 감각기관도 계속 이제 진료 보시고 계속 이제 좋게 유지를 하셔야지 낙상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서 특히나 고관절 골절이나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건강하시는 분들도 한순간에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낙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셔서 낙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시면 훨씬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응급 상황 대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령자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응급 상황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준비를 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악화, 치료 지연, 그리고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의 재활할 수 있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설프고 두리뭉실하게 알면 막상 응급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당황한 마음에 정확히 대처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확하고 완벽하고 반복된 의학 지식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응급 상황에 오지 않았을 때 대비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는 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다른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다가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응급 상황에 안 오셨을 때 미리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거나 아니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응급 상황이 갑자기 딱 생겼을 때 이제 본인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잘 치료 받으신 후에 재활까지 이어져서 삶의 수준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으로 이어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